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저 없을 때 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응? 했었어요? 어제 막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애정이 느껴지는. 대본에 있어서 했는데요. 대본 작가님 탓이군요. 그렇게 남 탓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겨워요. 네. 한 번도 남 탓한 적 없고 네. 있는 걸 팩트대로 대본에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 탓이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 심사가 많이 꼬여 있으시나 봐요. 아휴,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참 심란합니다. 네. 장 소장님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네. 요즘 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네. 부르는 곳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좀 애중간하게 써먹기 좋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주시는데요. 네. 뭐 메뚜기 단철이니까요. 저도 데리고 나가세요. 같이 가시죠. 네. 두 분 다 뭐 오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디스를 작정하고 나오신 건가요? 겸손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건 정치인일 텐데요. 바로 이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3일 전 윤 대통령을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했던 뉴스타파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두 분께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는지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잘 걸렸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떡봉김의 제사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잘 걸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권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었어요. 뭐 이념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녹취록 때문에 공격당할 포인트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걸로 방어도 가능하고 역공을 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김만배 씨와 민주당의 유착을 통해서 대선에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권에 상당한 수사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검증 없이 팩트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 언론 개혁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도 양갈래로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 뉘앙스까지 넣어서 그 키워드를 발음을 해보면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아싸 뭐 이런 거.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떡봉김의 제사 어떤 의미입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잘 걸렸다 이거. 이번 기회에 이런 느낌인데 그걸 이제 얘기하면 떡을 봤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 논란, 그러니까 신앙님, 김만배 두 분의 어떤 인터뷰를 지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을 해요. 네. 또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또 규정을 해요. 그 인터뷰를 하는 김만배 씨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부가 가리지는 않았을 뿐더러 또 그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부인했다고 해서 또 김만배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부인하면 다 허위입니까? 뭐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면 유동규 씨가 허위는 아니듯이 허위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질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뭐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떡을 만들어 놓은 거다. 저는 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대선 공작에 큰 파급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인용 보도한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말하자면 민주당과 공조해서 뭔가를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희대의 억지 주장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한 축은 저는 크게 생각할 바는 없고 제일 큰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물 하나 안겨준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언론 길들이기.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 진위 부분은 솔직히 뭐 논박을 따질 부분은 있겠으나 이게 대선과 연결이 돼 있다고는 하는 건 억지 주장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하는 언론을 이번에 발본색을 하겠다 해서 뉴스타파를 비롯하여 그걸 인용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뭐 압수수색을 나오네 안 나오네. 그래서 저는 언론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결국에는 이 대선 공작을 주장하는 인터뷰다. 그렇죠. 이 밑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반만 동의해요. 그러니까 대선 공작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희대의 대선 공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저도 뭐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여러 가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들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우리가 터트리는 것보다 어떠한 언론사와 좀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줘가지고 터트리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거든요. 안 좋게 보면 공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과 함께 상대 진영을 타격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선 공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오늘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남욱 씨라든지 뭐 다른 대장동 일당들에게 아니 우리는 이재명 편이어야 돼.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남도지사가 여러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날 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가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김만배 씨가. 그러한 우리가 의혹도 있었고 김만배 씨는 물론 대법원에 가서 저는 이발하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돈 많은 분이 대법원의 군의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뭐 여러 가지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같이 일도 진행한 것을 보면 이재명 편을 들었다.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본인의 사업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고 이런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에 밤 9시 넘어서 한 언론사에 나오게 됐다. 뉴스타파.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소장님, 뉴스타파가 그 당시 이제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의 기자들을 여당은 국민의힘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발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냥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폭격을 강했거든요. 대장동 몸통 우리가 아니야. 윤석열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선판이 한번 또 휘청휘청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상대 후보를 공격을 하거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검증 없이 팩트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언론의 윤리, 저널리즘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치는 있어도 정확히 팩트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론권은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게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주 부대변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뭐 억지인데 희대의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은 본인들도 선거를 많이 해본 공당이 보통 이런 걸 보통 대선에서는 공보기획이라든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들어가서 여러 가지들을 뭐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민주당이 기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마치 있는 것처럼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하라고 하세요. 뉴스타파, 신앙림 씨, 김만배 씨. 이게 무슨 관계인지 과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걸 보도했는지 그 수사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언론 장악의 신호탄으로 얘기한 것은 이걸 인용 보도한 매체의 기자들을 고소했잖아요. 이건 언론의 본질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가치, 팩트 확인 좋죠. 말이 쉽죠. 하지만 데일리로 쓰는 기자들, 그다음에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요. 그 팩트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팩트를 되도록이면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뭐 1000개 기사가 있으면 1000개 기사를 낱낱이 해부를 하면요. 다
팩트와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봐서 본인들이 국민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언론의 어떤 보도의 가치의 기준이라면 최소한 뉴스타파를 제외한 인용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적 잣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밥이에요. 대선 공작. 떡봉김의 제사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선 공작으로 주장한 바는 제밥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짜 제사 지내고 싶은 건 지금 언론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조금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팩트 확인이 안 되면 좀 하루 묵혔다가 조금 더 팩트 확인을 해서 충실한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 인터뷰가 2021년 9월 달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 내용은 2022년 3월 6일 날 됐어요. 한참 6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지난 다음에. 있네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하고 TV 토론 때 계속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 커피는 왜 타줬어요? 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아니에요? 왜 봐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전에 미리 알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내용을 갖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장 소장님께 우상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몰랐으면은 그 브로커 조모 씨가 커피를 윤석열 당시 당시 검사한테 얻어먹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미리 얘기를 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거를 대선판에서 민주당이 이용을 했다. 그렇다면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3월 6일 날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일설에는 이래요. 보도되기 전 30분 전에 미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히는 그러한 SNS 글도 올렸다. 링크도 했다. 팩트 확인이 안 된 거지. 이미 지우셨으니까 증거인멸을 이재명 당표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말씀 끝나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연관된 거 아니냐. 다음 날부터 그냥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그냥 융단 폭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김만배기 지겼거든요. 대선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대장동 참 검찰 잘 우려먹고 있는데 다시 김만배 소환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거론하기 싫은데 굳이 이제 기억을 꺼내 보자면 부산저축은행 조희영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 조사 이과장이 김만배 부탁으로 조우영을 커피 한 잔 타고 보냈다. 이게 제가 논평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당시에 그때가 송영길 대표 시절입니다.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려요. 그때가 2021년 10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제 논평. 네. 이 논평의 근거는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본 게 2주 전에 경향신문에선가 단독 보도가 나와요. 부산저축은행의 부분들이 무마됐다. 당시 중수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신은 검사였겠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보고 제가 논평을 썼죠. 그게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제 논평이 실린 기사를 링크를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뭔가 이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김만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엮여 있었던 이런 것들의 이게 대장동의 실체지 나는 몸통이 아니다라는 식의 페이스북을 올리시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되면은 재판에서 남욱 정영학이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웃기지도 않는 게 희대의 정치공 대선 공작이다. 이거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저조차도 일개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쓸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때 통신사들이 다 받아 썼던 내용입니다. 그게 3월 대선 3일 전에 알려진 게 뭔가 폭발력을 가지려면 아무도 몰랐던 거를 그때 빵 터져야 새로운 사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후보가 몸통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 주장했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출렁출렁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김만배 씨의 육성으로 그렇지. 뉴스타파의 녹취록에 나갔을 그게 뿐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확인해 준 거잖아요. 이게 뉴스타파가 3월 4일 날 그 녹취를 받아서 3월 6일까지 4, 5, 6, 3일 한 이틀 반나절을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팩트, 보도의 가치, 대선을 앞뒀을 때 국민들이 과연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타파의 판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저는 사법적 영역이라 그다음에 뭐 대선 공작까지 치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장 선생님께 여기까지 묶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김만배 씨가 새벽에 이 구속영장 만기로 이제 만료로 석판되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말이 사실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대선 공작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도했다고 해서 가짜 뉴스니까 폐간시켜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고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통위가 어떻게 인터넷 언론사를 폐간시켜요. 신고제인데 그것도 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국민의힘이나 방통위도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처음에 방통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관련된 기자들 조사 수사라는 거는 우리와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하지 마라는 압박과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언론계가 상당히 발발 떨면서 숨죽일 것 같다. 그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짜뉴스, 괴담선동 이거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이건 보도 지침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1980년도에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보도 지침을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용 보도 함부로 하지 마. 인터뷰에 대해서도 주장을 철저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해. 이게 이제 보도 지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하나 더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이 신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이 김만배 씨를 인터뷰 하면서 이 받았다는 돈, 물론 이것이 이제 인터뷰의 대가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책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납득은 안 되죠. 어떻게 책 3권에 1억 6,500이면 저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잖아요. 저도 책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납득은 안 되는데 책 써서는 안 되고 김만배 씨랑 친해야 돼요. 친해야죠. 근데 이제 봐서는 김만배 씨가 이제 출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김만배 네. 씨의 입장만 봤을 때는 본인은 신학림 씨라는 분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그 책의 가치를 본인은 예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만배 씨의 예술적 식견이 낮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속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순전히 신학림과 김만배 두 친분 관계에서 상대가 상대를 그냥 높게 평가해서 그 돈을 줬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게 틀렸다 나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김만배 씨의 씀씀이를 보면 곽상도 아들에게 민정수석 아들에게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씩 턱턱 주고 박영수 특검 딸에게 막 11억씩 차용해서 돈 빌려주고 그다음 친한 기자들한테 뭐 수억 원씩 그냥 주잖아요. 따지고 봤을 때는 또 막 돈 씀씀이가 뭐 수억 10억 정도는 그냥 주니 1억 6,500 정도는 그 얘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국민정음 해례본 초판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 가치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서부 대변인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신학님 씨 그 분을 본인 얘기에 의하면 15년인가 20년 만에 만났대요. 15년 20년 됐죠. 15년이나 20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난 사람 책을 썼다고 1억 6,500만 원이나 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말이 안 둘 되지. 사이에 무슨 말하지 않는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 아주 정치 공작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신당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김만배 씨가 재력이 있으니 네.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차저차 좀 어려운 얘기를 20년 만에 하다 만나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뭐 돈이 납득할 수 없는 돈 이야기는 돈이 왔다 여기까지 갔다. 하도록 아니 하고요. 20년 만에 생각이- 만나가지고 이거 사실은 사람이 만난 게 중요합니까? 한번 이거 사실은 마음을 맺으면 그냥 가는 거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라고 하고 에이, 내 책 그거 한 권당 5,500만 원 사줄게. 20년 만에 물론이에요. 만나서 네. 이게 그건 말이 되냐고 물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사람을 만남을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책값 이야기에 열띤. 왜냐하면 제 책은요 16,000원에 팔았거든요. 자, 제가 여기까지 16만 원 하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했다는 그 발언,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서 장성철 소장님이 뭔가 여권 내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저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대본에 전혀 있는 화제 안 되고 있고요. 대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뭐 혹시 이 관련해서 들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거는 방송 중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네. 제가 끝나고 나서 배 소장님께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쯤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고 네. 그것이 쭉 연결이 돼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준석 당 대표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선 끝나고 결국에는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내는 데까지 쭉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러한 인식과 생각 그리고 거기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좀 비속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착잡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장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녹취록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관계는 뭐 회복 불가능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미 회복 불가능이죠. 이미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번 찍으면 다시는 관계를 회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분들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젊은 중도층 뭐 20, 30대 이런 분들의 표를 내년 총선에서 받으려면 이준석 정도는 좀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얘기다. 그 제가 한 언론인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숨 쉬는 것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의 말씀의 워딩을 보면 네.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 엄혹하다. 네. 네. 걱정스러워요. 서영주 부대변인께 네.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제 관제 대모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음성도 녹취록으로 공개됐는데 자 이건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 그 녹취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분이구나.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뭐 자유, 헌법, 법치 뭐 이런 얘기 뭐 화합하시고 말론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거친 언사들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 관제대법뿐만 아니라요. 당시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강신업 개입해서 강신업 씨한테 강신업의 어떤 출마를 막아달라는 그런 녹취도 있었잖아요.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뒤에서 안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뭐라고 해야죠? 좀 흙묻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려두는 것 같아요. 벌써 정리라도 했어야 될 건데 맞아요. 본인 앞에서 그냥 되게 국민들 앞에서는 멋있고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르고 가치가 뚜렷한 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보세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죠. 뭐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보면 다 허드렛 일이나 안 좋은 일들은 그 사람들 욕먹게 하고 대통령은 빠져있다라는 점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경질해야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녹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기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 인터뷰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말 얘기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국민의힘은 껍데기밖에 없구나. 간판만 있고 안에는 건강한 보수는 없이 다 그 안에는 그 녹취에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으로 다 채워놨다 그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간판만 지금 국민의 힘이지 그 껍질 간판 외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율적 결정을 하거나 살아있는 정당 정치를 하거나 하는 정당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왜 요즘에 여야 대표나 뭐 여야의 협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녹취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더 잘 알겠다. 예,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는 사망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장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아니 뭐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녹취들이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됐죠. 정권 출범한 지. 벌써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사적인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후보 시절 되기 전부터 후보 시절까지 대단히 많은 분들과 사적인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던 분 중에서 지지를 철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대통령과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역을 또다시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 물꼬가 튀었다. 이것은 정권에 대단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레임덕의 하나의 징조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벌써부터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들이 언급을 안 하거나 애써 그냥 뭐 사적인데 나가고 이거 부적절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 지금 대통령 레임덕을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째 됩니다. 어제는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국민의 뜻, 국민의 어떤 민심에 반한다면 내려오는 게 민주주의 질서잖아요.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에 반하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헌법상, 내려가야죠.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내려오는 거지. 그게 이제 복합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야당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지난 야당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아주 집요하게 정권 내내 내려와라 물러나라 탄핵 얘기했었어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근데 무슨 탄핵 얘기를 야당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기어처럼 하는데 그냥 야당이 지금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드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 뭐 무능력하다 탄핵감이다 그렇게 대놓고 했었어도요 한 번도 여당에선 그냥 뒤에서 얘기했지 앞에서 공식 논평으로 뭐 국기문란이다 내일한 선동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장 소장님 근데 이 민주당의 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또 내년 선거 앞두고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하나의 빌미로 삼을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뜻이 또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절차적인 민주성 국민의 선택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야당 당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라는 단어 너무 엄중하잖아요. 네. 다시는 저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치판이 좀 국민들의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하세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엄청나게 그래도 싸울 내일의 거예요. 태양은 뜬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